당장 나가.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가라고. 시어머니 박영숙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웠다. 며느리 수지는 만삭의 배를 감싼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떨어질 뻔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 내 잘못은 우리 아들한테 시집 온 것부터가 잘못이야. 박영숙은 거실 테이블 위에 김치통을 집어 던졌다. 플라스틱 통이 바닥에 떨어지며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수진의 인부복 위로, 부푼 배 위로. 우리 아들 죽인 년이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3년 전 남편 민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시어머니는 자신을 내쫓지 않았다. 오히려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잖아. 넌 우리 가족이야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런 시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걸까? 어머님 제발이요. 아기만이라도. 그 아이도 내 뱃속에 있으니 재수 없어. 썩 꺼져. 박영숙은 부엌으로 가더니 큰 소금통을 들고 나왔다. 코스트코에서 산 3kg짜리 1,000일염이었다. 이거나 가지고 나가. 소금이라도 먹으면서 살아. 쿵. 소금통이 수진의 발치에 떨어졌다. 옆방에서 가정부 김순자가 나오려다 박영숙의 눈빛을 보고 멈칫했다. 순자 씨, 당신까지 인연편 들면 당장 자르는 거 알죠?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소금통을 들어 올렸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에 와 닿았다. 짐 싸. 1시간 안에. 수지는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캐리어를 꺼내 옷가지를 넣었다. 남편의 사진, 초음파 사진, 아기용품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다. 1시간 후 수지는 캐리어와 소금통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12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아파트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다. 박영숙은 현관문 앞에 서서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물기가 맺혔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수진의 모습이 사라졌다. 박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박영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막고 흐느꼈다. 온몸을 떨며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곡을 억눌렀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박영숙은 순자의 손을 움켜쥐었다. 순자 씨, 네 사모님. 수진이 어디 가는지 몰래 따라가 봐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하지만 아기 낳을 때까지는 지켜봐야 해요. 박영숙은 안방으로 가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쇼핑백을 꺼냈다. 신생아 옷, 기저귀, 분유, 젖병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백화점에서 하나하나 고르며 산 것들이었다. 이걸 아기한테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그녀가 건넨 봉투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박영숙이 몰래 적금을 깨서 마련한 돈이었다. 사모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며느님은 사모님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3년을 지극정성으로 살았잖아요. 임신한 몸으로도 집안일 다 하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영숙은 쓸쓸하게 웃었다. 내가 악한 시어머니가 되어야만 수진이가 살아요. 손주가 살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박영숙은 순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금고를 열더니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순자가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횡령 혐의 기소 예정 통지서. 이게 우리 회사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 때 남편 이름을 도용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명만 했는데 이제 그게 다 드러났어요. 박영숙의 남편은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 위의 사람들은 달랐다. 3일 후면 검찰이 올 거예요. 남편은 구속되고 재산은 몰수당하고 임신한 며느리까지 언론에 노출되면 스트레스로 아기가 위험해요.
박영숙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이미 각오를 한 듯했다. 그래서 미리 내보내는 거예요. 악독한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불쌍한 며느리라면 언론도 검찰도 굳이 찾지 않을 거예요. 그냥 피해자로 봐줄 거고요. 순자는 눈물을 흘렸다. 사모님, 울지 마세요. 나는 이미 각오했어요. 하지만 수진이와 손주만큼은 지켜야 해요. 그게 죽은 우리 아들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박영숙은 순자의 어깨를 다독였다. 가서 수진이 곁을 지켜주세요. 하지만 내가 보냈다는 건 절대 말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돌아오려고 할 테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외출복을 챙겨 입었다. 그리고 아파트를 나섰다. 수진은 캐리어를 끌며 거리를 헤맸다. 12월의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다. 저렴한 숙소, 월세 원룸, 고시원. 친정? 아버지는 재혼하셨고 새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친구들? 다들 자기 삶이 바빴다. 만삭의 임산부를 받아줄 사람은 없었다. 결국 수지는 역 근처 허름한 고시원을 찾았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 1.5평 남짓한 방에는 침대와 책상만 간신히 들어갔다. 화장실이랑 샤워실은 공용이에요. 주인 아주머니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방에 들어서자 눈물이 쏟아졌다.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강남의 40평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곳에. 어머님, 왜 그러셨을까? 수지는 시어머니를 원망할 수가 없었다. 남편이 죽었을 때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을 품어주었다. 수진아, 넌 우리 며느리야. 뱃속에 민우 아이가 있잖아. 우리 가족이야. 그때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기 낳으면 다시 찾아가야지. 무릎 꿇고 용서 빌어야지. 바로 그때였다. 아랫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다. 수지는 이를 악물었다. 진통이었다.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수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도와주세요. 아기가. 하지만 고시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들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다. 수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119에 전화했다. 강남구, 역삼동, 고시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통증이 너무 심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다. 며느님, 김순자였다.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았다. 순자 씨,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자는 재빨리 119에 다시 전화했다. 네, 진통이 시작됐어요. 빨리 와주세요.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다. 수지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다. 순자가 옆에서 손을 꽉 잡아주었다. 힘내세요, 며느님. 도련님 나아야죠.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그리고 2시간 후.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축하드립니다. 3.2kg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수진의 품에 안겨주었다. 수진은 기진맥진한 얼굴로 웃었다. 아기는 따뜻했다. 남편을 닮은 것 같았다. 순자는 가져온 쇼핑백에서 신생아 옷을 꺼내 아기에게 입혔다. 순자 씨, 고마워요. 수진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 절 보내신 거죠?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그냥 걱정돼서 따라온 거예요. 그것은 박영숙의 당부였다. 절대 자신이 보냈다고 말하지 말라고. 수진이 돌아가려 할 테니. 수진은 아무 말 없이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박영숙의 아파트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영숙 씨, 남편분 계십니까? 출장 중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집안을 뒤졌다. 컴퓨터, 서류, 통장, 핸드폰, 모든 것이 증거물로 압수됐다. 박영숙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수진의 연락처가 저장된 핸드폰은 이미 파기했다. 수진이 쓰던 물건들은 모두 버렸다. 흔적을 지웠다. 며느리는 어디 있습니까? 수사관이 물었다. 쫓아냈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봤을 거예요.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1502호 며느리가 쫓겨났대. 시어머니가 완전 악독하더라. 정말 혼자시네요. 수사관이 중얼거렸다. 다음 날 뉴스가 터졌다. 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계열사 임원 긴급 구속, 박영숙의 남편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고함을 질렀다. 횡령한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가족들도 알고 있었습니까? 박영숙은 TV를 끄고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수진과 민우의 결혼 사진이 들려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악독한 시어머니로 기억될 거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살고 손주가 살면 그걸로 좋게. 그날 밤 박영숙은 수면제를 먹었다. 아니, 먹으려고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약병을 떨어뜨렸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수진이가 완전히 안전해질 때까지는. 그녀는 약병을 주워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수진이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에 박영숙은 살짝 미소 지었다. 10년이 흘렀다. 수진은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아들 준우를 키우며 살았다. 김순자도 함께였다. 순자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진 모자를 돌봤다. 수진은 편의점 야간 알바와 낮에는 식당 서빙을 하며 생계를 이었다. 준우는 이제 10살, 밝고 똑똑한 아이로 자랐다. 하지만 수진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 밤마다 그녀는 소금통을 꺼내보며 울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금통은 시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다. 동시에 저주이기도 했다. 이 소금통만 보면 그날의 모진 말들이, 차가운 눈빛이, 던져진 김치통이 떠올랐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랬다면 어머님이 날 그렇게 미워하지 않으셨을 텐데. 수지는 아직도 몰랐다.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내쫓았는지. 순자는 끝내 말하지 않았다. 박영숙의 마지막 당부였다. 수진이가 죄책감에 시달릴 거야. 하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는 비밀이야. 어느 날 아침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박준우 학생 어머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청솔 장학재단입니다. 준우 학생이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장학금과 함께 중학교까지 전액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준우가 달려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왜 울어? 기쁜 일인데. 그래. 고마워, 준우야.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저녁에 건물주가 찾아왔다. 죄송한데요. 이번 달까지만 계시고 나가주셔야겠어요. 네. 왜요? 건물을 재개발하기로 했어요. 한 달 안에 비워주세요. 수지는 멘붕이 왔다. 이사 갈 돈도 갈 곳도 없었다.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다. 편의점 사장이 수진을 불렀다.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일 못 나와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사에서 키오스크 설치하래요. 인건비 줄이라고. 어쩔 수 없어요. 수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도 잃고 일자리도 잃고. 그날 밤 수지는 소금통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순자에게 말했다. 순자 이모, 이제 이 소금통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너무 괴로워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다. 안 돼요. 네. 며느님,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금통 바닥을 한번 보세요.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소금통을 열었다.
10년 동안 소금이 절반쯤 줄어 있었다. 요리할 때 조금씩 덜어 쓴 것이다. 바닥까지 다 비워보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수지는 소금을 모두 비닐봉지에 쏟아냈다. 그러자 소금통 바닥에 무언가가 보였다. 비닐로 여러 겹 쌓인 꾸러미였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수지는 비닐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안에는 서류 봉투와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다. 서류 봉투를 먼저 열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주식계좌 사본이 들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사모님께서 며느님 명의로 만들어 두신 거예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경기도 어딘가에 작은 상가 건물이 수집 명의로 되어 있었다. 예금 통장에는 1억 원이 찍혀 있었다. 주식계좌도 마찬가지였다. 이게 다 제 명의라고요? 네. 사모님께서 며느님이 시집 오시기 전부터 차곡차곡 모으신 거예요. 횡령 사건 터지기 전에 미리 며느님 명의로 옮겨두셨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편지 봉투를 열었다. 박영숙의 손글씨였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너를 내쫓은 걸 용서해다오. 하지만 그게 너와 손주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었어. 우리 집안에 큰 사건이 터질 거였어. 남편이 횡령 누명을 쓰게 될 거고 검찰이 오고 언론이 몰려들 거야.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다. 만삭인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가 위험해. 그래서 미리 내보낸 거야. 악독한 시어머니한테 쫓겨난 불쌍한 며느리. 그렇게 만들어야 언론도 검찰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소금통 안에 내가 모은 재산을 넣어뒀어. 원래는 내가 힘들 때 쓰라고 준비한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주게 될 줄은 몰랐구나. 이 돈으로 준우를 잘 키워다오. 우리 손주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수진아, 나는 너를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고마웠어. 우리 민우가 아플 때 끝까지 간호해줘서 이 까칠한 시어머니를 3년 동안 잘 모셔줘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야. 마이너스 시어머니 박영숙 올림.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열했다. 어머님, 어머님. 소금통은 저주가 아니었다. 축복이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 준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엄마가 우는 걸 보고 놀라 달려왔다. 엄마, 왜 울어? 수지는 아들을 꽉 안았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셨어. 순자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사모님, 이제 편히 쉬세요. 수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남긴 서류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상가 건물은 역세권에 있었고 매달 월세가 400만 원씩 들어왔다. 10년 동안 부동산 관리업체가 대신 관리하며 수진 통장에 월세를 넣어뒀다. 수진이 몰랐을 뿐 10년간 매달 400만 원씩? 그럼 거의 5억이 되실 거예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수지는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의 묘소를 찾는 것이었다. 검색해보니 박영숙은 8년 전에 돌아가셨다. 남편이 감옥에서 복역 중일 때 혼자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공동묘지에 작은 봉분이 있었다. 수지는 준우의 손을 잡고 묘소를 찾아갔다. 어머님, 늦게 와서 죄송해요. 수지는 묘비 앞에 엎드려 울었다. 10년 동안 쌓인 미안함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제가 몰랐어요.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준우도 할머니 묘 앞에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 박준우예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감사합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묘를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 강남 근처 공원묘지에 깨끗한 묘역을 마련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중 한 칸을 개조해
작은 카페를 열었다. 이름은 소금꽃 카페. 시어머니를 기리는 의미였다. 카페 한쪽 벽에는 시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소금통이 놓여 있었다. 손님들이 물었다. 저 소금통은 뭐예요? 제 인생을 지켜준 소금통이에요. 수지는 그렇게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준우는 특목고에 진학했고 성실하게 공부했다. 어머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리고 10년 후 준우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준우가 의대에 합격한 날 수지는 아들과 함께 할머니 묘소를 찾았다. 할머니, 손자가 의대에 붙었어요. 준우가 묘비 앞에서 큰 절을 올렸다. 수지는 소금통을 가져왔다. 10년 전 그날 시어머니가 던져준 그 소금통.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왜 하필 소금통을 주셨는지. 준우가 엄마를 바라보았다. 엄마, 왜 소금통이었을까요? 수지는 소금통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소금은 겉으로는 짜고 투박하지만 음식의 맛을 살리고 상하지 않게 지켜주잖아. 할머니의 사랑도 그랬어. 겉으로는 차갑고 모진 것 같았지만 실은 우리를 살리고 지키기 위한 거였어.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셨네요. 그래. 진짜 사랑은 때로 상대방이 오해하고 원망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스스로 악역을 맡는 용지야.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다. 어머님, 준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이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모두 어머님 덕분이에요. 그날 저녁 수지는 카페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준우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 준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할머니지만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와 엄마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의사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남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수지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카페 벽에 걸린 소금통에 따스한 조명이 비쳤다. 마치 박영숙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수지는 평생 소금통을 카페에 두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엄동설안의 만삭의 며느리를 쫓아낸, 하지만 그것이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던 지혜롭고 위대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소금통의 전설은 이렇게 전해졌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거칠고 차가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따뜻하고 짠맛 나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